부인과 흑인 노예 해방 운동 그 투사들이 몇처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 부인이 어떻게 이 엉클 톰스 케빈을 쓰게 되었느냐, 그 배경부터 어떻게 살아왔냐는 얘기까지 쭉 다 나오게 되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 부인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들의 간략한 투쟁사 이미 우리 그 전에 몇 사람 했어요. 했는데 그 이어서 꾸준히 이어오는데 남북전쟁에 가장 가까운 시대로 올수록 점점 다양한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태어납니다. 그 몇 사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미국이라면 말이죠. 미국을 아는 웬만한 사람들도 이 책은 아마 잘 몰라요.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라 토크빌.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론을 가장 먼저 썼고 지금도 이 책을 능가하는 명제는 없습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데서. 그 미국의 본질을 마치 우리가 일본을 알려면은 국화와 칼을 보듯이 미국을 알려면은 물론 이제 뭐 여행 가고 그런 데는 뭐 안 봐도 지장 없지만 깊이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의 본질이 이 사람이 벌써 이때 썼는 책이 그 뒤에 미국 운명을 지금까지도 다 그대로 들어맞아요. 국화와 칼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이 그냥 그 책에 나온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자, 이 토크빌 여러분 그 이름 알아두세요. 내가 책까지 읽어보라 소리 나는데 이게 책이 2권이나 돼가지고 이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으로 돼가지고 어려워요. 읽기가. 내 얘기만 듣고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핵심 조지만 알면 됩니다. 이 토크빌이 프랑스의 교도 행정가예요. 교도 행정가. 쉽게 말하면 교도관 그 행정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가두어 있는 동안에 교화를 잘 시켜서 나간 뒤에는 재범을 안 하게 하느냐. 이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1831년 5월에 토크빌과 구스타프 드 보몽, 구스타프 드 보몽, 둘 다 프랑스 관리들이죠. 이 두 관리들이 미국 교도 행정의 연구를 위해서,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런 거 간다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은 전통 깊은 걸로 치면은 감옥 행정으로 전통 깊은 거 치면은 프랑스가 미국은 몇 배나 되죠. 몇십 배나 더 오래된 게 프랑스인데 미국은 갓 생긴 나라 그 뒤부터 이제 교도 행정이 된 거거든. 근데 어쨌거나 뭐 그 이제 이때 이제 유럽은 교도 행정이 발전 안 했습니다. 전 유럽이 전체 다가. 왜? 죄수들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신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건 그냥 천대받아 마땅하고 인권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어. 그리 뭐 잘 만들어가지고 교화시켜서 보낸다 그런 생각도 없을 때입니다. 전 유럽 자체가 다 그랬어요. 일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펴고 이론을 폈지만은 이때 유럽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죄수는 그냥 나쁜 놈들 이런 생각밖에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달랐어요. 나중에 후발국가지만은 범죄가 많아지면 결국 그 사회가 손해니까 이런 여기 연구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프랑스 정부 파견으로 와서 9개월 동안 미국 전체를 돌아보고 캐나다도 잠시 들렸다가 1831년에 가서 32년에 이제 귀국을 했단 말이죠. 해서 교도 행정에 관한 거는 별도로 이제 보고서를 내고 그 자기 업무지요. 직책상 업무를 내고 과외로 자기가 본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본 거예요. 그게 쓴 책이 뭐냐? 그게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책입니다. 일부가 35년에 나오고 일부가 나온 뒤부터 엄청나게 학계에서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막 주목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부 또 썼어. 썼는데 이게 이만해가지고 읽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결사체 구성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걸 강조해요. 그럼 너무 이런 게 강하더만 유럽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해요. 왜? 이기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앞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 많아지면 나중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그 미국에서 민주주의 제목 자체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거든. 다른 건 문제 아니야. 뭐 돈 잘 벌고 뭐 개발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미국은. 그걸 이제 이 책이 본 거란 말이죠. 딱 들으면 이게 뭐냐면은 다수 폭정. 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 말에 따르는 거거든. 근데 이게 민주주의적인 다수가 아니라 폭군이 되는 민주주의야. 다수가. 그렇죠? 딱 알겠죠? 트럼프. 그 민주주의입니까?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거든. 열렬하게. 이 이론이 딱 들어맞은 겁니다. 이걸 알면은 앞으로도 트럼프 같은 게 미국에 또 나온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래서 유럽식 그 인도주의적인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은 특이한 이런 이기주의의 집합체들 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이익이 되면은 독재자 나와도 좋다. 이런 거, 이런만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폭정이에요. 틸란이에요. 이걸 하면서 또 이렇게 되거나 그 반대로 부드러운 전제정치, 참 이상하죠. 소프트 데스포티즘. 독재는 독재인데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게 미국 정치거든요. 미국 정치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막 민주주의 하면 미국인 줄 알죠. 그 여러분 미국을 잘 몰라서 그래.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봐요. 흑인. 아직도 해방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차별하잖아요.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벌써 이미 토크빌이 딱 예언한 겁니다. 처음이에요.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미국 정치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사회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혁명이란 것은 말이죠. 사회적 조건이 최악일 때가 아닌 그 유럽에서는 최악일 때 생겼거든요. 혁명이. 유럽 혁명은 최악일 때 생겼어요. 프랑스 혁명도 굶어 죽어가고 막 가난하니까 폭발한 거고 뭐 이런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긴다. 미국 혁명은. 왜? 미국은 다 잘 살거든요. 바꾼 거 이런 거 불가능해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미국이 왜 지금도 혁명이 안 생기느냐.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횡포를 느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 하도 사회가 크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도시 가보면은 부자들 촌은 따로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촌에 골목에도 가볼 적이 없어. 그럼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아는데 부잣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몰라요.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신문들은 막 격차 뭐 심화된다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아직 기사도 아니에요. 왜? 부자들 상대로 내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낍니다. 이걸 느끼면은 토크비를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건 다행히 안 맞아요. 미국 사회는 안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 여론의 편견, 다수 폭정, 이거 앞에 나왔죠. 정부를 타락시키고 정치가의 인문학적인 소양 저하, 이건 틀림없어요.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정치가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나 없는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뭐 나는 어떤 대통령 보면은 그 말하는 폼새나 이런 게 세계 사상 전집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 같아. 그런 사람들 다 대통령 된 게 뭐
온 지구상에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있죠. 이건 이제 프랑스는 그러지 않거든. 프랑스는요, 정치가들이 거의 학력이 좋아요. 유럽은. 왜? 유럽은 공부 안 하면 정치가 안 되도록 돼 있거든. 돈 가지고 뭐 그래 안 돼. 미국 민주주의는 폭력과 무지한 다수 편견에 도리어 현명한 판단이 종속됐다. 미국 사회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오히려 무지한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본 거죠. 이래서 미국은 노예제 폐지 문제로 분열 가능성이 있다. 노예제 폐지 문제가 이때 막 시끄러웠거든요. 연방과 독립선언도 위험하다. 러시아와 대립하는 초강대국이 될지 뭐 딱 들어맞았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이라는 게요. 그 위대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강대국이 될지 뭐 척박한 예지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실제로 노예제 때문에 뭐 남북전쟁도 하고 이랬죠. 미국 남북전쟁은 예고한 사람들이 이미 많았고, 자, 이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남북전쟁 전반기 역사, 미국 역사를 알게 되는데, 예, 이제 노예, 흑인 노예 반대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몇 사람이 했죠. 노예 해방 운동 했는데, 이때부터 맹렬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노예 해방 운동 투사들 이야기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름이 덴마크 버시입니다. 덴마크 베시. 이게 발음이 베시가 맞은지 모르겠는데 BC라고 하는지 BG라고 하는지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1822년에 노예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찰스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찰스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 남북전쟁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도시거든요. 찰스타운이. 여가 박물관도 많대요. 난 못 가봤는데. 여기 노예였는데 엄청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해도 나중에 결국 이제 잡혀가 죽죠. 이 책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네터너, 이거 유명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책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70년대에 윌리엄 스타이로라는 사람이 네터너라는 제목 자체가 네터너예요. 책 제목이 네터너예요. 상학은 이만해요. 내한테 지금도 책이 있어요.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무조건 백인 다 죽여. 백인 증오주의자 비슷해요. 그냥. 뭘로 죽이느냐? 농기구로. 농기구로 그냥 흑인들 선동하거든. 워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냥 선동. 근데 이 사람 얼굴 보십시오. 곱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 죽이 안 생겼죠. 그 키도 별로 안 커요. 내 키보다 조금 크거나 뭐 그러고 그 몸무게도 뭐 알맞은 이래 생겼거든. 근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노예 있는 데마다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다 농기구 들고 나와가지고 솔직히 백인들 다 도망가거든. 그 잡히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몇백 명을 죽이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결국은 자기도 이제 피신해서 도망 다니다가 몇 달 뒤에 잡혀가지고 처형당했거든. 근데 이게 그 버지니아주의 서샘튼 카운티, 서샘튼 주에 그것을 이제 노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이 반란이 워낙 그 세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나중에 반작용으로 여러분이 그 정치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탄압하겠죠. 흑인들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거든. 그래서 혁명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더 나빠지니까 흑인들은 더 못 살겠죠. 겉으로는 잠잠해도 속으로는 더 저항심이 생기거든. 그럼 또 일어나. 그럼 더 악화되거든. 또 일어나. 또 악화되거든. 결국 나중에 전쟁이 나는 거죠. 혁명이 나는 거죠. 역사는 흑인 노예 해방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래야 돼요. 근데 정치가들이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잘
예방한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정치가들은 다 권력으로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그야말로 이때까지 흑인 노예 해방 투사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유명하고, 유식하고, 책도 쓰고, 웅변도 잘하는 프레드릭 더 그레스입니다. 프레드릭 더 그레스. 1895년까지 살거든요. 오래 살았죠. 본명이 베일리, 본명은 베일리인데, 프레드릭 오거스트 워싱턴 베일리. 이런데 보통 통하기를 프레드릭 더 그레스.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 필명을 지어가지고 널리 알려졌거든. 메릴랜드의 터커호, 메릴랜드주 터커호에서 노예로 출생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이 나중에 자기가 쓴 책입니다.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미국 노예 더글러스의 이야기, 내러티브니까 뭐 이야기, 자기가 스스로 한 거. 자기가 쓴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제목을 이래 지었거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너무나 재밌었던 거예요. 나는 이걸 못 봤지만 그 당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런 책을 쓰기까지 이 사람의 그 생애를 보면은 참 파란만장해요. 어머니가 노예. 이 프레드릭 더글러스도 우리나라 나와 있거든요. 미국은 노예 프레드릭 더글러스 삶에 관한 이야기, 지식을 만드는 지가 2014년, 6년 전에 우리나라 번역돼 나왔어요.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어머니가 흑인 노예거든. 해리엇 베일리. 아버지는 메릴랜드주 대농장 주인, 농장주가 흑인 노예 여자를 건드려서 낳은 일종 사생아야. 돌봤겠어요. 돌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농장주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입니다. 농의 주인이 거구입니다. 거구로 생겼죠. 아주 이 거구의 180cm. 그냥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생활을 뭐 어떻게 하는지 글을 배우고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뭘 보고 그렇게 딱 자기 생각을 굳혔느냐 하면은 이 책입니다. The Columbian Orator. Orator 하는 건 웅변가잖아요. 컬럼비아 하는 거는 컬럼비아 주도 되지만은 미국의 대명사입니다. 컬럼비아 주가 미국 대명사 주가 컬럼비아예요. 그리고 컬럼비아 하면은 컬럼비아 주가 아니고 미국의 웅변가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원제목이 The Columbian Orator. 부제가 containing 포함하고 있습니다. variety 여러 가지 원전과 그 다음에 선집, 룰입니다. 룰은 뭐냐? 웅변 규칙, 웅변하는 법. 이건 뭐냐면 웅변하는 법, 요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웅변수를 하는데 말하는 이 웅변하는 태도, 방법, 그리고 원고를 쓰는 엘로퀀스 하는 거는 보통 그냥 웅변이 아니고 멋지게 명문장을 써가지고 감동 주는 거 하거든. 이게 이 책이 이 당시 미국의 최고 베스트셀러였답니다. 왜냐? 대중사회고 민주화 사회일수록 웅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가 웅변 학원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웅변 학원 없어요. 웅변 필요가 없어요. 토론만 잘하면 돼요. 그래 돼버렸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서점에 가면은 웅변술 온갖 기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5분 스피치부터 정치 연설까지 그런 거 다 있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웅변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웅변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정치한 사람들은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거의 역사입니다. 명웅변가는 다 그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는 미국에 이제 그런 문학 전집이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이게 이제 명정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걸 이제 더글러스가 봤단 말이에요. 보고는 저절로 웅변 잘하게 돼버려요. 타고난 웅변가예요. 그래도 문장도 잘 쓰게 돼요. 주간지 리버레이스트 이걸 구독합니다. 근데 이 발행인이 누구냐? 게리슨 이 사람이에요.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 이 사람이에요. 그래 이 해방자라는
주간지를 구독하면서 더글러스는 게리슨을 존경하게 되고, 왜? 게리슨은 노예 해방, 미국 노예제 반대협회, 아메리칸 엔티 슬레이버리 소사이티 여기 회장이, 지회장. 그 연례 모임에서, 이거 이제 존경하니까 막 가서 인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뉴 베드포드 집에 연례 모임에 갔더니만은 워낙 목소리도 좋고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나와서 니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냥 나가서 한마디 한 거야. 더글러스가. 하니까 이게 명연설이 돼버려가지고 그 뒤부터는 완전히 연설가로 달려다닙니다. 연설로 돈 벌어요. 잘났죠? 이게 그 보던 주간지입니다. 리버레이터. 해방자. 그러니까 다니면서 연설하고 하다가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을 지가 쓴단 말 써가지고 넘겼는데 이 책을 낸 뒤에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도망노예 추적을 피해서 1845년 여름에서 47년 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 강연 다닙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노예들이 고생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도 유명하니까 아이 저거는 노예를 사면 또 귀찮으니까 해방시켜서 자유인 만들어버려라. 그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 돼도 뭐 역시 탄압받아요. 30살에 로체스터에서 4쪽짜리 주간 자기가 이제 신문 만들어. 북극성. 이게 51년까지 됩니다. 이 슬로건이 뭐냐? 북극성의 슬로건이 권리에는 성차별이 없고 진리에는 칼라가 없고 신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아버지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이런 슬로건을 딱 내걸고 북극성을 만들어가지고 노예 해방운동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북극성을 여기에 리버티 파티 페이퍼 여기에 그냥 병합해버리면 병합해가지고 이건 올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47년에 내가지고 51년 한 4년 동안 낸 거죠. 내다 그냥 다른 신문에 병합시켜버리고 자기는 이제 신문 만들 때 손을 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노스타거든. 바로 더글러스가 냈던 신문입니다. 자, 이랬단 말이죠. 이러다가 31살 때부터 뉴욕주 세네카 폴스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세네카 폴스입니다. 세네카 폴스. 이것도 발음이 세네카가 맞은지 모르겠어요. 시네카인지 세네카인지. 이 총회에 참석해서 미국 최초의 여성 인권대회입니다. 이게. 미국 인권대회가 이때 1848년에 처음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은 거죠. 소셜, 사회적으로, 시민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조건에서 여성들의 권리, 그걸 처음으로 의제로 삼아서 대회를 열었던 게 1848년 여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대회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다 여성 권리 뭐 그런 걸 가지고 써놨어요. 자, 그러다가 존 브라운, 흑인 투사. 어떤 투사입니까?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탈환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존 브라운의 목적은 뭐냐면 흑인 노예 해방이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주 하나, 미국 그 많은 주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노예 해방주로 만들자. 그럼 우리가 다스리자. 그럼 그게 이제 노예주야. 그러려고 이제 무기고를 탈출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 처형당해가지고 이게 그때 존 브라운이 그때 대단했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그때 부르던 노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그 노래가 그때 불렀던 게 남북전쟁 때 공가되고 제일 애창하는 공가가 되고 했다는 그 얘기 바로 그 주인공이 존 브라운입니다. 이 투사 존 브라운이 더글러스 찾아와서 무기고 공격 함께 하자. 근데 존 브라운은 이제 완전 무장투쟁가거든. 근데 목적이 좀 달라요. 이 더글러스하고. 더글러스는 뭐냐면은 자기는 이미
자유인이 됐고 나름대로 흑인이면서도 상당한 그 사회적인 그 여건을 확보한 상태로 그 투쟁을 하거든. 투쟁의 지도자로. 그런데 사람스럽게 또 뭐 가가지고 무기고 스케 가지고 전쟁하고 이러면 자기도 그냥 완전히 도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래서 거절해요. 그 존 브라운 나중에 그대로 투쟁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처형당했죠. 그랬는데 존 브라운이 바로 체포되거든. 그러니까 더그러스도 그러나 더그러스는 자기가 참여는 안 하면서 존 브라운을 지지해 줬단 말이죠. 근데 아유 나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카나다로 도망가서 영국으로 또 도망갑니다. 멀찌감치 영국까지 가버려. 카나다에 있으면 잡힐 위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1860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전이거든요. 이때 이제 링컨이 당선되잖아요. 때문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공화당의 링컨을 지지합니다. 링컨 가면 흔히 민주당으로 착각하는데 공화당입니다. 이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보수 진보가 섞여 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그 남부 지지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공화당은 북부 그 산업시설과 공장시설, 사업가들, 기업가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진보적이었습니다. 거꾸로죠. 지금도 이제 민주당은 남부인데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보다 더 진보적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건 어쨌든 이때까지는 링컨은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글러스로서는 노예 해방을 주장한 링컨을 지지했겠죠. 그게 되면 남북전쟁이 났거든. 그러니까 바로 더글러스는 흑인 자원 입대 모병 활동을 하면서 두 아들 아예 먼저 자기가 시범적으로 입대시켜. 그때 흑인 병사는 백인의 절반, 장교는 불가하고 링컨 만나가지고 흑인도 장교시켜달라. 그러니까 링컨도 그러지만 또 백인 군대들이 또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실은 나중으로 하자. 그게 원칙이 옳다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64년 8월 이때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갈 때예요. 64년이면. 끝나갈 때인데 링컨을 만나서 북부 승리 없는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남부 흑인 노예를 북으로 소개시켜달라. 그 약속해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 65년에 남북은 패배로 끝났거든. 4월 달에. 끝나서 12월에 수정헌법 제13조 이걸 비준합니다. 수정헌법. 이게 뭐냐면 노예제 폐지거든. 원래 헌법에 노예제 폐지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돼 가지고 그 미국은 수정헌법가 미국 헌법이 특이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전에 했는 것 같기도 한데 헌법이 한 조가 있으면 그 조 밑에 개정된 게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 수정헌법 나오면은 헌법 개정하면은 개헌하면 그냥 옛날 개헌 광고도 없고 새로운 것만 그대로 법전에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걸 찾아보려면 학자들이나 찾지 잘 못 찾아요. 근데 미국은 현행 헌법 안에 옛날 것 구조안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한 건 수정헌법 몇 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 이제 폐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자 이제 흑인들이 노예 해방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해 왔거든. 근데 게리슨 빨간 것이 게리슨 누굽니까? 바로 해방자 해방자라는 주간신문을 내가지고 더그러스와 함께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게리슨. 그러거든. 그러니까 게리슨이 이제 미국 노예 해방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미국 노예제 반대 협회 해산하자. 그러거든. 근데 더그러스는 투표권 획득할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 수정헌법이 13조가 통과된 뒤에 백인으로서 노예 해방운동 했던 분들을 대거 탈락합니다. 이제 흑인 노예 해방됐으니까 우리 할 일 끝났다 하고 손 털어버렸어요. 근데 흑인들은 이게 정말 될까? 그대로 남는 거예요. 딱 이제 흑백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그 자기 신분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니까 쿠클럭스 클란, KKK단, 그 유명한 테러 단체, 서클 쿠클럭스, 뭐 그런 뜻이라 그래요. 크랜 하는 게 뭐, 그 일가친척 집단 뭐 그런 거거든. 좀 안 좋은 용어죠. 깡패들 집단 같은 거.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이게 이제 만들어져. KKK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 휩습니다. 이 무렵에. KKK단이.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불법화 했거든. 69년에, 1869년에. 그랬다가 1920년대에 또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우파 이념으로 성행하고 있고, 2012년 추산으로 5 내지 8천 회원이 지금도 있다. 이거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 이래서 70년대 들어서면은, 들어서는 이제 60세입니다. 회가 맞았어요. 그 1870년대 가면 미국 역사에서는 신남부 시대, 이런 말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처음에는 패배시켰죠. 남부가 다시 쭉 이제 기반 잡아가지고 일어서는 그 이제 신남부 시대 이런 말합니다. New South Democracy, New South Creed 이렇게 말합니다. 요 때를 이 1870년대를 이게 뭐냐면 남북전쟁 이후에 학교차별 강화가 도래한 시대를 총칭하는 건데 이때 남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신적으로 재무장합니다. 흑인을 노예 해방시켜주는 건 어쩔 수 없어. 연방법이니까. 헌법이니까. 그러나 해방은 시키되 저것들을 어떻게 약호 죽이냐. 흑인들을. 영국에서 만든 법이 뭐냐. 짐 크로드법. 짐 크로드입니다. 짐 크로드가 짐 크로 로스. 짐 크로 법이에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1965년까지 시행됐거든, 남부에서. 1876년에 만들어가지고 1965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남부에서 시행된 거거든. 남부 연명주, 남북전쟁 때 남부편이었던 인종분리법인데 이런 겁니다. 흑인들 노예 해방시켜줬다, 우리도. 우리도 노예 안 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 참, 무슨 말 같아요? 그런 말입니다. 버스 타도 다른 자리, 극장 가도 다른 자리, 교회 가도 다른 자리, 흑인 다니는 교회는 흑백인은 안 가. 이게 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 안 한다. 다만 너는 너끼리 모여서 하라는 거다. 식당 가도 다른 자리. 이게 말하자면 짐 크로드 법입니다. 짐 크로드 법. 짐 크로 법. 짐 크로. 내가 자꾸 두 발음을 하는데. 이때 65년까지 그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시행됐던 법이 짐 크로 법이다. 이 시대를 뉴 사우스 데모크라시. 미국 남부식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다. 왜 평등하다. 차별 안 한다. 그러나 사실 차별하는 거죠. 이게 이제 KKK다. 모습. 이거 뭐 영화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건 이 사진은 1920년대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걸. 사진 찍기 어렵거든요. 비밀리에 찍었겠죠. 자, 이제 이런 책이 나옵니다. Old Creed for the New South. 미국 남부 지역의 새로운 그 낡은 크리드, 10년 만입니까? 이게 이제 프레슬레이버리 가는 거는, 프로슬레이버리 가는 거는, 프로 가는 거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거.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친노예적인 이데올로기와 그 친노예 이데올로기와 역사 기록물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쭉쭉 이게 이 책이 된 겁니다. 현재 더글로스로서는 이미 뭐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지고 온갖 깜수를 다 써요. 흑인으로 출세합니다. 아마 흑인으로
제일 먼저 출산한 사람이 더 어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유해는 로체스터, 뉴욕에 옮겨져서 아내가 묻힌 마운트 호프 세미터리 여기 묻혀 있다. 둘째 아내 헬렌도 1903년에 여기서 묻혔고, 그러니까 죽었어도 첫 아내와 둘째 아내가 같이 나란히 묻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이게 더 어려서 묘지입니다. 나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보면 또 가본 대로 또 뭐 이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나왔던 흑인 노예 해방투사는 다 남자였거든. 여자가 나옵니다, 이번에. 여자. 이게 누구냐? 해리엇 터브먼이에요. 터브먼. 해리엇 터브먼. 1913년까지 살아요. 본명은 이게 있고, 백인 집안의 요리사였던 어머니와 목수 베너 딸이야. 문명입니다. 문명.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공부해서 나쁜 놈이 있고 공부 안 해서 좋은 사람이 있다. 바로 이 터브먼 보면 알아요. 이 여자. 11년간 13차례에 걸쳐서 70여 명의 노예를 도피시켰습니다. 이 여자 혼자서. 자기 그 부하들하고. 권총을 항상 소지해요. 노예가 도망하다가 너무 끔찍하거든. 겁나고. 아, 나 다시 돌아갈래요. 그러면은 총을 딱 꺼내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머리에 총 겨눠가지고는 같이 도망갈래? 아니면 그냥 이어서 죽을래?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70명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1858년 4월에 존 브라운 만나요. 만나니까 이 여자는 더그러스하고 다르잖아요. 저기 실전하거든. 그러니까 동조자 규합해 줍니다. 해주고 정보 수집해서 도와줍니다. 그렇지만은 병으로 몸 건강 때문에 브라운 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살아남았어요. 사실 아플 때도 이렇게 적당히 아파야 됩니다. 사람 팔자가 달라질 거예요. 가슴은 그 죽는 거죠, 여자는. 안 그래도 미움받던 차에 그 걸리면 그 사형이죠. 같이. 아마 지도급 인사가 됐을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남북전쟁 중에 흑인 해방을 망설이는 링컨한테 막 다잡아. 이게 이제 그 터브먼 목각 인형입니다. 목각으로 이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흑인들이 인기 있다. 총 들고 있거든. 직접 총 들고 전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여자는 그냥 존 브라운 하면 충분히 같이 싸울 여자예요. 근데 앞으로 못 간 거죠. 5번, 뉴욕주의 5번이라는 곳에 이 상원의원, 수어드 상원의원이 노예 폐지론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원의원의 땅을 이 여자가 산 거야. 사서 자기가 이사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서 해방 흑인 노예들 끌어다가 함께 산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박물관에 되어 있다 그래요. 참,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아 보이는데, 어디쯤인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63세 때. 이제 용모를 비하하는 나오는데, 이게, 터브먼, 이렇게 할 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하는 건 이제 노예 탈출 비밀 통로입니다. 기차길이 아니고.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컨덕터 하면 그 비밀 지하 도주로 그 지휘자예요. 혼자서 엄청난 걸 이랬거든. 그랬는데 이 생기기를 그 현상금 그 당시에 100만 달러 걸고 이 여자 잡아 온나라. 그 상금 준다. 그러고 이 여자가 용모 설명할 때 체스넛 이게 뭐죠? 체스넛 밤이죠. 그 밤빛깔 얼굴에다가 5피트 정도 크기에 파인 루킹 보기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상금 막 메꿔놨단 말이죠. 그건 안 잡혔거든. 여자가 막 계속 투쟁을 하면서 링컨에게 이제 공개합니다. 충고합니다. 신은 링컨이 올바른 일을 할 때까지 남부를 구타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링컨 주인님,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검둥이다. 하지만 이 검둥이도 링컨 주인님에게 돈을 모으는 법과 어린 사람 구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것은 검둥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저 바닥에 끔찍한 커다란 뱀이 있다. 그 뱀이 당신 깨물었다. 죽어가는 당신을 보며 모두 겁먹죠. 어? 당신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께 가. 하지만 뱀은 아직 거기서 기어다니다가 의사가 치료할 때 당신 다시 또 깨물어. 그 상처도 의사가 치료해 주겠지만 그런 동안에 또 뱀이 뛰어올라 당신 뭡니다. 그 뱀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깨물 거예요. 링컨 주인님은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예 해방 투사들을 죽여도 또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 주인을 물고 만다. 그러니까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언제인지 모르는데 자기 집에서 돌보던 기숙자들 중 이런 많은 기숙자들 중에서 22살 연하 남자와 이게 남북장이 잠깐 벽 들고 옵니다. 벽 들고 이 22살 연하 남자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만 열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 해방에다가 연애 자유까지 그냥 여러분 22살 연하 남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기도 당해요. 이게 이제 좀 금밀반출 사기 사건이거든. 남부 부호들이 금을 은닉한 거 이제 남북장이 날 때 은닉한 이야기가 흔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주에 어느 지역에 어느 부자가 어디에 숨겨놨다 하면 막 가서 발굴하고 이러거든. 그래 이제 내가 아는데 하자 하니까 그냥 완전히 금품같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명예와 재산 손실 보니까 워낙 이 여자가 유명하니까 위스콘신 주 하원에서 연방군에서 정찰군 전역할 때 직접 자기가 이 여자가 정찰군 첩보야 첩보원 간호사 스파이로 활동했거든. 그 보답으로 돈 좀 모금하자 통과 안 돼요. 국회에서 하원에서. 만년에는 여성 참여권 활동 및 여러 종교 자산단체에 각종 기부를 했습니다. 사기당하고도 돈을 워낙 수입 많으니까 여러 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1911년부터 남로원 들어가서 2년 동안 폐렴으로 앓다가 이때 이제 정신이 없어요. 심했기도 있고 뭐 몸도 와상 못하고 이 공동묘지에 묻혔다. 뭐 그런 유역주에 있는 겁니다. 묻혔거든. 많은 학교 함선, 뭐 기념관,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처음은 묘지고 이게 기념관이고 살던 집. 이거는 학교고 그 여자 이름으로 된 학교, 처음은 이름으로 된 학교고 이거는 박물관이고 뮤지엄, 처음은 박물관이고 이것은 지하철도 흑인 노예들을 몰래 탈출시킬 때의 첫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출발점. 이거는 중간중간에 여기도 거쳐가고 저기도 거쳐가고 했겠죠. 그런 지점마다 이렇게 기념패가 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요. TV 드라마도 됐다 그래요. 나 TV 드라마 아직 못 찾아봤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나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우면 콜드 모세스. 모세라는 건 모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세. 구원자 이미지죠. 구원자 이미지. 이게 명합니다. 이게 이제 터번 무덤에 추모객들이 모인 사진이고 기념 동상, 처음에 기념 동상 이래가지고 이제 탈출시켜 주는 겁니다. 소년애들. 자, 그다음 이제 스토부인 드디어 노예 해방운동 끝나고 이제 스토부인에 들어갑니다. 스토부인. 자, 해리엇 비처 스토. 엉크톤 케빈의 작가입니다. 여자 얼마나 살았어요? 85세제. 오래 살았죠. 만년의 사진입니다. 42세 때. 자, 이 스토 부인의 아버지는 노예 찬성론자입니다. 보수파예요. 장로회 목사고, 미국 금주협회 공동 창립자고, 미국 그 부흥회 4번 있었다 그랬죠. 미국 대부흥회가, 전국적인 대부흥회가. 국가 위기 때마다 미국은 부흥회를 열거든요.
제2차 부흥회 때, 이 1790년대거든. 주도자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반가톨릭의 선봉의 찬성론이에요. 이 목사님이 첫 아내 본처, 군함에 낳고 죽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해가지고 4남매 더 남아. 총 13남매. 대단히 정력적인 목사죠.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보수파거든. 13남매. 코네티컷주 리치필드에서 13남매 중 7번째, 그러니까 본처의 딸이에요. 스토우 부인은. 본처의 딸로 출생해서, 근데 이게 남매 중에 저명의사가 줄줄이 있었어요.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첫 아내, 이제 어머니입니다. 스토우 부인은 진짜 어머니예요. 생모야. 신심 깊은 여인이고, 그랬는데 4살 때 죽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고향, 장가가. 이게 지금 이제 이 리치필드에 지금 뭐 커머셜 브로 그러니까 상가지요. 상가 거리.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예, 그 교회가만 이렇게 가을 단풍이 좋다, 아름답다. 미국은 뭐 다 아름답죠. 이게 스토브의 생각입니다. 목사가 보수적인 대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집안이에요. 코네티컷 주거든. 이 언니입니다. 이 집안의 자기 남매들이 전부 유명 인사들이거든. 그 언니예요. 이 언니가 아동교육과 유치원 교육과 여성 인성 교육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투표권은 반대야. 보수적이죠. 되게 맏딸은 아버지도 않거든. 맏딸은. 둘째 딸부터 아버지의 반역해요. 오빠,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야. 남매들이 다 잘났어요. 남동생, 미국 회중주의 성직자, 컨그레게이셔널리스트. 그러지. 사회개혁가에다가 노예 폐지. 달라요. 눈하고 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 나중에 이 사람 외워두세요. 헨리 비처. 외워두세요. 이 나중에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목사이면서 신도들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판까지 가요. 근데 이겨요. 헨리 비처. 외워두세요. 그 아래 동생 목사에다가 찬송가 작곡가에다가 작가 다 유명하죠. 그런데 스토 부인이 제일 유명해졌죠. 이복 여동생. 자, 어머니가 다르다고 여섯보다는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친어머니 쪽 남매들 중에도 진보주의자들이 있고 제일 큰 언니는 보수주의자, 아버지 닮았고 이복 동생은 완전히 달라요. 이 여자는 여성운동가의 참정권, 여성 창권 참정권 주창자. 성직자의 목사인 자기 이복 오빠가 헨리, 이제 금방 그 남자. 가동사건의 다른 형제들은 다 오빠 편 들어. 남매들이. 이 여자만은 오빠 편 안 들고 여성 편 들어요. 피해자, 여성 편 들어요. 이 남매들입니다. 누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마더니 캐서린 이렇게 배워요. 7째니까 뭐. 마더니라도 그냥 아버지 뻘이죠. 4살 때 어머니 죽거든. 모장이 목말라서 어머니 품 떠난 노예들의 슬픔을 절감해요.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슬픔, 노예들이 팔려가면 어머니 없잖아요. 거기서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운영하던 세미나리, 걸스 스쿨입니다. 세미나리에 다녔는데 동기 중에 이 유명한 페니 펄하는 컬럼니스트 유머리스트의 작가, 아동문학가입니다. 같은 동기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피너리 세미나리인데, 하드포드에 있는 피너리 세미나리인데 지금 남아있는 이미지, 지금은 없죠. 옛날에 있었던 데가 이랬다는 거죠. 언니가 여기 다니니까 동생들이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세미나리 가는 건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특수학교입니다.
184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전 유럽과 미국이 들었던 시기여서 노예 문제가 프랑스 혁명 1840년 프랑스의 7월 혁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온 세계 유럽과 미국이 그냥 노예 문제도 부각하고 이래 됩니다. 아버지가 레인 신학원이 있던 시시네티로 갑니다. 시시네티. 자, 이제 시시네티 갑니다. 옛날 시시네티 풍경. 말 타고 가던 시절. 참 아름답죠. 미국은 참 아름다워요. 거기에 이제 이 아버지가 교장으로 갔거든. 보스턴 목사가. 교장을 가가지고 이 학교가 유명합니다. 레인 제올로지컬, 레인 신학 학원 뭐 그런 거죠. 신학원. 세미나리 가는 거는 아주 특수학교거든요. 특히 1844년에 노예제도 논쟁이 유명합니다. 이해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여기 나오면 다 목사들이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 신학교에서 상대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차만 나가지고 그냥 18일 동안 끝이 안 나요. 논쟁이. 노예 해방해야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성서지 입장에서 막 한 거야.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이 스토브인 아버지 비처 교장이 복음주의와 칼뱅주의 원칙에서 이 그냥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흑인의 입학을 불허해요. 흑인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는 흑인 앞으로 못 들어온다. 이러니까 여기 또 52여 명이 자진 퇴학합니다. 딴 대학으로 가버려요. 이 사건으로 이 스토브인의 아버지 비처 교장은 아주 면역지 못하게 교장 그만둡니다. 이게 학교 옛날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퇴학한, 자퇴한 학생들이 간 학교는 흑인 남성 외에 여성과 흑인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입학시킨 미국 최초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이 학교가. 그리로 다 전학 가버려요. 이게 이제 오버린 대학입니다. 그림으로 남았죠. 이건 지금 그 뒤에 오버린 대학인데 이건 이제 그림이 아니고 사진으로 남은 거죠. 이건 현대, 다 오버린 대학에는 무슨 이 학교로 딱 가고 그 스토 부인은 이 시절에 그런 보수주의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시시네티에서 그 시내에서 유명했던 세미콜론 클럽, 이런 클럽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시시네티에 있던 가장 그 열망하는, 지식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외삼촌 소개로 입회했는데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중에 다 유명하게 돼요. 그 회원 중에 하나였던 캐롤린 리 화이팅, 이 여자는 스토브인이 나중에 엉클 톰스 케빈 노예 해방 소설 써가지고 남북전쟁까지 일으키고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노예 반대론자예요. 이 여자는 같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노예 반대파야. 그래가지고 엉클 톰스 케빈을 반대하는 소설이 유행합니다. 남부에. 엔티 엉클 톰스 케빈. 그 선두주자가 바로 같은 서클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클에 제6대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 오하이오주 지사도 역임했던, 상원의원을 또 했던 사람, 미국 정부 장관 나중에 된 건데 어쨌든 청년 시절에 스토 부인하고 같은 서클에서 토론하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의사입니다. 여의사인데 에밀리 브랭웰이죠.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두 번째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의학 받은 거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앤티톰 리터레처,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대유행을 합니다. 글통스 캐본 뒤에. 브렌트는 지주잖아요. 지주의 북쪽의 신부. 이 북쪽의 신부. 그러니까 미국 북부 지역 출신의 신부. 그건 노선 블라이드거든요. 신부에게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학교 다닐 때
이 신학원, 아버지 교장이 되고 신학원 다닐 때, 이때 이 미래의 남편 만납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스토어니까 이제 그 스토어가 남편성이거든요. 여자들 시집가면 남편성 다르잖아요. 이 성사학자로 아주 유명한 남자입니다. 그 이 소설가 스토 이 여사의 보다는 9세 연상 남자예요. 이 자기 남편이 나온 학교가 보드윈 대학이야. 보드윈 대학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호선이 어디 나왔어요? 보드윈 대학 나왔죠. 누가 같이 피어스 대통령과 함께 그 동창이 대통령이 되니까 리버풀 영사까지 됐다. 그 얘기 기억나죠? 그 대학의 교수예요. 이 남자가. 그 대학 교수였거든. 자, 이게 이제 세미나리 엔도버 신학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 목사가 목사가 딸과 결혼했는데 한 뒤에 시시나티 부군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레인지 열릭 세미나리.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아버지가 교장이었던 학교, 여기에 성서문학 교수가 되었거든. 학생 때인가 졸업했는가 그건 잘 계산 나도 못 해봤는데 어쨌거나 교수급 남자하고 상처한 남자, 애는 없어요. 전체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연애형을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9살 연상의 남자. 결혼 후에 이제 사회활동 하거든. 해리어 남편은 노예 폐지론자이자 지하철도 실전자야. 그 둘이 수도 부인하고 그 여자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남편은 공립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 가지고 이 신학교 도서구입자 영국에 갔어요. 가서 프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공교육을 시찰하고 돌아와가지고 프러시아처럼 초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하자. 국가 지원으로 다 단위하자. 이 주장을 처음으로 보고서 낸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는 앙리 두낭 뭡니까? 적십자상 만든 청년도 만나고. 이 스토어 교수와 7남매를 낳습니다. 넷은 스토어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첫 쌍둥이 딸입니다. 이 두 딸은 어머니 곁에서 시집도 안 가고 끝까지 있으면서 어머니 그러신데 많이 도움을 준 그 맞이 딸들, 쌍둥이 딸들 이 덕을 많이 봐요, 어머니가. 여기는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여도 실종돼 버립니다. 군에 갔다가 하버드 대생 됐는데 제주에 있는 거죠. 여기는 47세 때 죽어버려요. 성직자하고 결혼했다가 딸이고 이건 아들이고 아들은 군에도 갔다 오고 했다가 나중에 실종돼 버렸거든. 그 다음 이거는 셋째 아들은 마이 선샤인 차일드라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돼지 콜레라 감염돼 가지고 죽어버려요. 셋이 죽었다 그랬죠. 막내 아들로 성직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전기를 써요. 자, 그래서 이 스토 교수가 모교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가 됐고 이 부인은 그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해리엇 스토어 하우스 이 브룬스위크에 있습니다. 메인주에. 그 스토어가 살면서 엉클 톰스 캐빈을 썼던 집이거든. 해리엇 비처 스토어 하우스는 지금은 역사적인 인물로 되어 있고 이 집이 롱펠러가 그전 있었대요. 학생 때 이 집에 살았더라고요. 이 집입니다. 스토어하우스. 이어서 이제 엉클 톰스 캐빈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도 못 가봐서 뭐 여러분 나중에 메인주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브룬스위크에. 스토어하우스. 지금 이제 멋지게 만들어 놓은 데죠. 비처 스토어하우스. 시시네티에 있는. 이거는 시시네티에 있는 거. 이제 그거는 딴 데 있는 거. 다릅니다. 그 스토분의 편지가 반노의 주간지
내셔널 일라라는 편집자에게 이래 보냅니다. 나는 여자나 아이라도 자유와 인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여자들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들도 이제 말하고 글 써라. 요 밑에 요거는 요 말을 그대로 영어로 한 겁니다. 그대로. 여자들도 글 써라. 여러분도 글 써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이래서 쓴 것이 이제 엉클 톰스 케빈인데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엉클 톰스 케빈 소설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